네, 대통령 선거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에서 내다보이질 않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3.1절을 맞아서 서울 공략에 나섰는데 막판까지 혼전양상을 보이는 대선 전국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오늘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한번 좀 들어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지난번 3.1절 기념사하고 이번 3.1절 기념사하고 뭔가 좀 다릅니까? 지난해 3.1절 기념사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앞서 나왔던 발언이 그대로 다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요. 일본을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번에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했어요. 가까운, 중요한. 네. 근데 그때도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일본과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3.1절 기념사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그만큼 지금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이 과거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었을 거고 또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였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국내외적으로 특히 일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일 관계가 많이 나빠진 건 사실이죠.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나빠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965년부터 한일 합의 이후부터 계속돼 왔던 문제가 잠복했던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고 일본의 극화 경향하고 맞물려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일본에서도 평가하는 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임기 기간 동안에 한일 관계를 뭐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차기 대통령에게 그 큰 숙제가 안겨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기에 독일의 어떤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듯이 사실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을 진작했다면 동북아시아도 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 텐데 일본의 반성은 아무튼 아쉽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들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우선 양강 후보는 3.1절에 서울에서 맞붙었습니다. 관련된 발언들 한번 들어보죠. 증오와 갈등을 심는 분열의 정치, 보복과 정쟁이 횡행하는 구태 정치, 이제 이런 과거의 정치를 넘어서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정치, 국민내각 대통합정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결단했고 선택했습니다.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더 나은 정치교체, 더 나은 세상교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치 초심자인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지켜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썩고 부패한 정권을 교체해서 바로 된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 맞죠, 여러분?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부패 세력에게 속지 마시고 이번 3월 9일 사전투표 포함해서 3월 4일부터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치개혁,
통합 정부론을 계속 내세우면서 이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는 윤석열 후보를 계속 포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이기도 한데 드디어 김동연 후보하고 만났습니다. 사실상 뭐 연대 아닌 통합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단일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 발언 들어보셨잖아요. 민주당은 그럴 자격이 없고 정치 개혁도 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쇼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정치선언 지금 이제 오늘 공동선언 내놓은 걸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비전이. 예. 이게 어떻게 남아 있느냐면은 70하고 개헌, 뭐 임기 단축 이런 문제는 기존에 다 나왔으니까 제가 각설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정치 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취임 전에. 예, 취임 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당선 후에 말 바꾸기 하고 실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의심을 불식시키는 내용이 공동선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하고요. 둘째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그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와 국민 통합의 어떤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통합정부 구성하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셋째로는 여야 이념을 뛰어넘어서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구두선에서 그치지 않고 네. 진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나중에 거짓으로 돌리긴 매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직접 뭐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도 당내 비주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말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정말 빈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가 뭔가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 맥락 위에 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뭐 그 김동연 후보가 사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사퇴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공동정부를 구성할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김동연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하고 같이 가는 후보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이거고요. 세 번째로는 안철수 심상정 예. 두 후보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역시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다. 정치 개혁의 큰 틀에서는 두 사람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지난번 TV 토론에도 두 사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잖아요. 하실 거면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거를 하겠다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니까 그만큼 진정성이 있고 좀 절박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외연 확장을 하면서 뭔가 이 후보를 갖다 압박하려는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결국 그 결렬됐다고 봤는데 안철수 후보는 누구든 중요한 얘기면야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건 또 무슨 의미지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뭐 누구든 중요하면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죠라는 원론적인 답변이냐 아니면 내가 왜 만납니까라고 안 한 걸로 봐서는 아직 뭔가 미련이 좀 남았다. 뭡니까? 왜 가고 싶어하는 대로 자꾸 기사를 해석해주는 기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선 후보예요. 윤석열 후보 만날 생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안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왠지 속 좁은 걸로 보일 수 있나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도 완주해야 되잖아요. 예. 완주하고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단일화가 깨졌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안 만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구든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이 너르거나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어렸을 때 아궁이에 불 때 보신 분들은 아시거나 요즘 캠핑 가보시면 아시는데 불 다 꺼졌는데 아무리 붙여질 해봐야 다시 불씨 안 살아나잖아요. 예. 이미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사람들조차 단일화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또 시작한다면요. 이건 국민 기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했죠. 단일화 없다고 결렬 선언했죠. TV토론 과정에서 질문 받았을 때 난 이미 결렬 선언했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인사하고 만나가지고 또 어떤 내용 얘기 하나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다른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단일화의 책임을 안철수 후보한테 떠넘겼는데 또 단일화 협상장에 또 나갑니까? 예. 이건 아닐 거라고 봐요.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정권 교체 대의에 같이 뜻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정치를 할 사람인데 예. 이렇게 몇 번이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다. 이미 감정선은 넘어갔다. 골이 그만큼 깊게 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하고의 사실상의 단일화를 오늘 성사시켰다고 보이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도 어떻게든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뭔가 낌새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욕심이 있겠죠. 당연히.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동연 후보도 같이 하는데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예. 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으로서도 안철수 후보한테 제안하고 싶다면 같이 하고 싶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안철수 후보가 아까 제가 기망이라는 표현이 너무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 정권 교체 뭐 좋은 정권 교체는 민주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정권 교체를 계속 얘기해왔던 입장에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는 본인 스스로가 잘 용납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큰 대의적인 차원에서 얘기들은 계속하고 예. 안철수 후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 단일화 견제용이든 어떤 형태든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뭐 것으로서의 발언을 하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쉽게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드디어 마지막 이제 법정 후보자 토론이 열립니다. 그 위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마지막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현안이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까? 사회 분야가 쟁점이 되니까요. 예. 정치 분야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뭐 이렇게 확 퍼지거나 확장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남아있는 5%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5%든 6%든 상징적인 의미로 5%라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일주일 딱 남은 겁니다. 예. TV 토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유권자 가운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5% 정도가 TV 토론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초박빙 선거에서는 최종적으로 후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번 TV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뒤처져서 끌려가는 듯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 왔다가 네. 한 발씩 좀 빨리 가요. 김동연 후보하고 국가 주택 정책이나 교육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오늘 그러니까 내일 사회 내일 토론이 사회복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 토론할 때 아마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리 생각하고 한 발 앞서서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거센 어떤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대응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까지 뭐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이렇게 얘기 꺼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젠 자기의 실력을 좀 뽐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후보들이 어떤 태도나 자세를 보여줄 것이냐, 예. 어떻게 기세 있게 주도력 있게 토론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토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를 찍을지 결정 못한 유권자층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후보마다 사활을 걸겠습니다만은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으면서 몰아붙일 거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인의 입지를 갖다 다지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 거냐 어떨 것 같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맹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래요? 굉장히 미리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 온 것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파고드는 그런 예.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안철수 후보가 처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일부 부동층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도층이라고 일부 불리는 중도층을 흡수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보수 쪽하고 접점이 더 넓은 편이거든요. 진보 쪽보다는. 그러니까 보수 쪽하고 접점이 넓은 그 지지층을 두고 윤석열 후보하고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안철수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싸워줘야 결기가 더 드러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뭐 사회 분야 토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날이 선 모습들은 계속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토론회를 마치고 나면 3월 2일이죠. 3월 3일로 가면 그때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그야말로 이제 흔히 말하는 깜깜이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후보들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력전을 펼치는데 이때 변수는 뭡니까? 후보들은 다 알고 있죠. 여론조사를 계속 각 하고 당에서 있습니다. 하거나 뭐 네, 발표를 못 하는 발표를 못할 거니까요. 뿐.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마지막 발표가 제가 볼 때는 목금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2주 전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실제로 뭐 한편으로 맞았거든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상승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초박빙 상태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초박빙이 그대로 붙어서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일정 부분 골든 크로스를 만드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 일전 일주일 전쯤이면은 거의 대부분 일주일 사이 안쪽에서 다 마음의 결정은 대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하죠. 예. 이번 주 금토 사이에 사전 투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그 무렵쯤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수목 사이나 아니면 화수 사이에 여론조사가 있을 때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뒤집히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사전 투표에도 그게 반영이 되고 예. 본 투표까지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3일절까지 맞아서 후보들이 안보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을 내놨는데 발언들이 뭔가 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정치하지 않은 발언들이 막 나와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국제적 관심이나 지원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후보들이 너무 거칠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와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선동의 장에서 예를 들면 유세장에서 많은 지지자들 앞에 지지자를 흥분시키고 그걸 좀 뭐라 할까요? 좀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말이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사이에 일부 전략이 또 담겨 있고 예. 이게 같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반전 평화의 메시지를 내세우는 건 너무 당연한데 또 우리가 또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관과 그리고 그래도 상황 관리를 하고 우리가 주도력을 갖는 평화를 중심으로 한 얘기하고 이게 지금 서로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사태 원인 분석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저는 어떤 비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서방 언론에 치우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 이쪽 아니면 이쪽 선택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쪽 아니면 저쪽 선택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계속 그동안에 작동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유럽이 무리하게 동진 전략을 취해서 나토가 자꾸 과거의 구소련 연방 국가들을 계속 먹으면서 러시아에 안보 위협을 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친유럽 쪽에 도네츠크 강 서안 쪽에 친유럽 쪽에 있는 국민들의 성향, 우크라이나인들도 있고요. 과거 구소련 시절에 이주해서 왔던 러시아인들도 있고 그 양자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3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그랬을 때도 그때도 친러시아 편 들었다고 친유럽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시위대들이 결국은 정권을 몰아내는 과정이 벌어졌고 그게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실리적 선택을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크라이나 사태는 보여주고 있다. 예. 한반도 사태에도 역시 저는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4대 강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지만 그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결국 우리나라한테 안보 위협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하면 후보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하나로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라고 자꾸 강요하지 말고 일단은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 지금은 평화를 얘기하고 반전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의 장이나 이런 데 가서 구체적인 선택들을 하는 그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맥락도 봐야 되고 현재의 구조적인 어떤 틀도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가 저럴 때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되겠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깝게도 침공이 이루어지고 많은 희생이 나오는 것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그 마음은 다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선환 평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